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른 에너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에너지 환경과 함께 관련주들이 사실 또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정유 화학주 포커스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우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료 쓰신 거에도 보니까 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먼저 국제 유가 동향하고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건데 러시아가 전 세계 가스의 뭐 17% 정도, 그리고 이제 원유에서는 12%, 석탄에서는 한 6%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한동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30 지난번에 달러까지 한번 쳤었죠. 찍고 지금은 이제 1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오펙 플러스 웨이도 있었고요. 뭐 증산을 하고 이렇지만 결국 이 증산에서 메꾸기에는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수급적으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네.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되는 물량 중에서 한 4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전량유를 방출을 해서 네. 한 100만 배럴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란의 핵 협상을 이제 잘 해줘서 이제 제재를 풀어준다면 네. 한 15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요? 네, 네. 미국까지 합치면 이제 250만 배럴을 예. 늘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또 150만 배럴이 모자르기 때문에 계속 좀 부족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가 이제 뭐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뭐 또 가스값도 많이 뭐 오른 걸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고요. 곡물가나 비료 이런 쪽도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가 워낙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영향이 많고요. 관련이 큰데 곡물가 비료 상승은 2006년 8년이 그때 강했던 모양이죠. 그때 이제 소위 에그플레이션과 비교를 하던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좀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곡물 가격과 비료 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곡물 생산에서 10%, 수출에서는 20%가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족한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거의 20에서 40%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의 수확량까지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06년 8년에 그 소위 이제 농산물 가격 에그플레이션은 주요 원인이 뭐였나요? 지금은 어쨌든 전쟁 때문에 이제 수급 차질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뭐 전쟁이나 이런 요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수요가 전반적으로 좋았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 에탄올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곡물들이 이제 바이오 에탄올로 전환이 되면서 수요가 네, 네. 되게 좋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은 이제 중국에서 비료가 부족해지면서 비료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감소를 하면서 비료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작년 8월부터 수출을 막기 시작을 하면서 비슷한 형상의 좀 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옥수수나 뭐 이런 거에서 기름을 짜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또 사실은 곡물이나 뭐 상품 시장은 한 10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빅사이클이 오고 그런 때가 있어요. 기억이 납니다. 2006년, 2008년. 지금은 뭐 유가나 곡물 가격이 그런 환경 요인이나 수급 요인보다도 전쟁의 요인들이 훨씬 더 큰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우리 전우재 연구원께서 주로 화학 섹터 이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요. 정유사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유사들의 가동률 조정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하는 거잖아요. 정제를 하는 건데 원유가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정유사들이 가동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로직인가요? 일단은 코로나 발생했던 시기 2020년 1분기 때 재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120일 정도 어치가 있었는데 최근 7분기 동안 재고가
90일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속도대로 계속 떨어지고 러시아의 생산, 수출까지 막힌다라고 고려하면 연말까지는 거의 한 70일에서 40일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부족해지면 중소형 정유사들, 뭐 되게 작은 효율성 낮은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유 제품에 대한 휘발유 디젤의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엄청난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초호황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유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쭉 단계별로 이제 제품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유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정유사들이 원유를 구입 못해서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다. 중소형사는데 대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가격은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네. 정유 제품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이게 뭐 생산 설비가 보통 화학업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뭐 생산 설비를 점검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은 원유가 부족해서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가동률 떨어진다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고 그에 따른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좋은 요인도 되는 거죠.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설비가 다들 크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매장량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좀 좋지 않을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다는 거죠. 가동률이 물론 뭐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게 좋은 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유업체들은 여러 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연말까지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2분기 보면 2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넘어가면서 생산량 확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돼야 될 텐데 그러면 에너지 가격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단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불에서 80불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이었다면 네. 최근엔 유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아마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영국, 호주 같은 국가들은 이제 원유 수입 중단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러한 제재가 뭐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풀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좀 높은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80불에서 110불 정도 수준이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갭이 크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한 60에서 70달러 선, 네, 80불 60에서 한 80달러 선, WTI 기준으로. 네네. 네. 근데 올해는 80에서 110까지 변동성, 사실 변동성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작년보다는 평균 값이 올해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죠? 네. 보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쟁의 포석이 협상이 좀 타결되더라도 유럽은 러시아에 우리가 발목 잡히니까 대단히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스나 원유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뭐 풍력이나 태양광 신재생 발전을 좀 많이 하려고 할 텐데요. 그에 따른 그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발표를 한 게 네. 가장 많은 가스를 수입하던 러시아산 가스를 2030년까지 아예 중단하겠다. 아예 중단하겠다. 네, 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2022년 올해 말까지 3분의 2 수준을 줄이고 더 네.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해결책 부족한 에너지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나 풍력 업체들 다들 좀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발전소들의 경쟁력이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소위 생산 비용이 높았는데 에너지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럼 뭐 풍력, 태양광 말고 원자력 쪽도 유럽이 이제 이번에 보면 뭐 상당히 좀 가야 될 그런 걸로 있잖아요.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원전 쪽도 네. 뭐 당연히 이제 석탄이나 뭐 이런 탄소 발전을 쓰지 않는 이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쟁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원전이나 이런 섹터를 커버하시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시장 전반적인 그걸 커버를 하시는 거고요. 네, 하나투자증권 전우재 연구원 만나고 있고요. 에너지 시장 푸틴이 불러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시장의
변화, 파고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섹터 담당하시는 정유화학주 쪽 구체적으로 좀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가 다 좋으냐? 뭐 이렇게 일방적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정제 마진이 올라야 된다면서요. 그럼 정제 마진은 최근에 오르는 추세인지 1분기에 주요 정유사들의 실적은 좋아지나요? 일단 실적은 되게 좋아질 겁니다. 네. 정유사들의 이제 이익 팩터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정제 마진 자체의 높은 레벨이 유지가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입니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유가가 130불까지 갔을 때는 유가가 다시는 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좀 두려워했었어요. 유가가 네.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가 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유가가 좀 안전하게 좀 상향 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최고치를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 이 정제 마진이 유지가 된다면 정유사들은 앞으로도 돈을 계속 잘 벌 것이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이제 유가가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1분기만큼은 못하지만 높은 정제 마진, 펀더멘털을 통해서 견조하게 높은 이익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정유 화학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 자료가 나오는데요. 4분기와 비교하면 엄청 좋아지네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4분기 3,900억에서 9,400억, 이노베이션 1,200, 저거 맞는 거예요? 1,200억에 7,500억 이런 숫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4분기가 좀 안 좋았었나요, 특별히? 4분기가 좀 기저가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성과급도 있었고 예. 뭐 기저가 약간 있긴 했지만 예. 상당히 지금 1분기 잘 나오는 거 맞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추정치보다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분기가요? 네. SK S-오일,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GS 1분기 실적은 대단히 지금 좋게 추정들이 나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정제 마진도 올라가고요. 정유주 관심 기업은 좀 이따 더 보도록 하겠고요. 화학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좀 뭔가 그 변수에 따른 로직을 알고 싶어도 유가 오른다? 정유주 좋겠지? 아니야, 정제 마진을 봐야 돼. 화학주도 유가 오르면 화학주는 좋은가? 여기는 또 뭐라 그러죠? 스프레드인가요? 네, 화학 스프레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화학주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최근에 흐름 어떻습니까? 방금 실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정유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화학 업체들이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되게 작년부터 많은 증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공급이 많아졌다는 네, 거죠. 네, 증설이 많아서 공급이 많아졌고 예.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유가 원재료에 대한 그 전가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게 뭐 곡물 가격, 식량 가격의 상승, 전력 비용 상승, 가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가계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겠죠. 네, 이제 제품을 못 사다 보니까 플라스틱 자체도 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많아졌는데 수요는 감소하고 시황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네요. 앞서 이제 정유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저건 이제 1분기의 성장률을 이제 4분기랑 비교한 게 아니 전분기 대비한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숫자로 보더라도 뭐 1,200억, 7,500억, 뭐 3,000억에서 9,000억 늘어나는데 화학 섹터들은 늘긴 하지만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좀 뭐 어쨌든 이제 전 분기와 대비하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죠? 실적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이십니다. 네. 그러면 화학주보다는 정유주 얘기를 좀 더 해야겠군요. 정유주 가운데는 제일 사실은 큰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게 S-오일인데 S-오일에 대해서 목표가를 3월 29일이군요. 14만으로 올리셨습니다. S-오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린 이유는 네. 유가보다는 이제 정제 마진에 초점을 조금 더 줬었고요. 네. 정제 마진이 최근에 이제 디젤 위주로 좀 굉장히 상승세가 높은 상황인데 기재라는 건 뭐예요? 경유 디젤. 경유.
아, 디젤. 네, 저희 이제 트럭이나 뭐 이런 들어가는 건데, 이게 가스랑 석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발전용 이제 원유가 더 필요해졌고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디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전용 수요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전투기가 많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아, 항공유. 네, 그 거의 미국 거의 전체 정부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서 절반이 이제 공군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만큼 비행기에 많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수요가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수출하는 정유 제품들 중에서 대부분이 경유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이 공급 줄어든 게 한동안 또 유지가 될 것 같아서 향후 뭐 최소 3개월에서 뭐 1년 정도는 정유가 호시황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름 넣으러 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휘발유 값보다 정유 값이 더 높다는데요? 우리 그 주유소에서.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그랬는데, 아, 정유가 특별히 최근에 에너지 시장 변화에 있어서 정유가 여러 수급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정유가 오르면 S-오일이 그 사업 구조상 특별히 더 좋아져요? 휘발유보다는 예. 그러니까 국내 모든 정유사들이 마찬가지인데, 예. 휘발유보다는 경유와 등유 마진이 높아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 비중이. 네, 그래서 아, 비중 높은 제품의 마진이 상승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우리는 이제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면 가솔린 차냐 디젤 차만 그러겠지만, 앞서 이제 산업용이나 뭐 발전용은 디젤이 훨씬, 그죠? 디젤이나 뭐 이런 쪽 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S-오일은 그러면 실적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환경은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S-오일 실적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아까 뭐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1조 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영업 네네네. 얘기. 네. 실적은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대부분이 사실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S-오일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시 재평가가 되면서 네.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꽤 크고요. 정제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본업 실적 개선, 요거는 아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자료는 한화투자증권이라고 붙은 거 보니까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주신 자료 같은데요.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을 1조 500억으로 추정하셔서 다른 애널리스트보다도 높게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들의 고민은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국제유가 오르면서 가스값 오르면서 주가가 막 올랐는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못 올랐어요. 그럼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뭐 GSE라든지 뭐 이런 가스 이런 중소형주가 막 올랐는데, 그러면 실적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움직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가 너무 높았는데 그때도 이제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우려들이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유가가 130불 갔을 때는 정제 마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보다는 일회성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 강세가 유지가 되는 거 보면 한동안 실적이 2, 3분기, 4분기까지도 계속 좋은 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오일은 주가 지금 보여주셨죠? 그래도 뭐 저점에서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98,500원 수준인데 1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신 거는 정유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기 보니까 자료 봤는데 PBR 밸류도 하셨는데 14만 원의 근거는 주로 어떤 건가요? 네. 보통 이제 시황이 좋아질 때는 PER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소폭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실적에 적정한 이제 PER 적용해가지고 14만 원 산출했었습니다. 네, PER 기준으로 이제 하신 거군요. 네네. 그럼 몇 배 정도 되는 건가요? 아마 10배 정도. 10배 정도 기준으로 해서. 네. 어쨌든 S-오일이 가장 관심이 있는 기업이고요. S-오일 얘기는 꽤 길게 했고, S-오일 말고 정유주 화학주에서 또 좀 선호주로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곡물 비료 그리고 정유 에너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료 쪽 하는 이제 남해화학이나 유니드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에그플레이션 때 영업이익이 2006년 대비 거의 뭐 30에서 50배씩 올랐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많이 좋았었고 네. 지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SOL 많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SOL 좋게 보고 이 외에는 이제 유가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전력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발전소를 갖고 있는 GS 정유사이기도 하지만 발전소도 갖고 있는 GS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는 이렇게 두 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는 지금 그나마 지금 시황이 좋은 제품들이 NCC의 첨가제로 들어가는 산화방지제, 네. 이걸 만드는 이제 송원산업이라던가 송원산업 그치. 아니면 가성소다와 ECH를 생산하는 이제 롯데정밀화학도 네. 최근에는 좀 실적이랑 전망이 좀 좋은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정유주 중에서는 이제 사실 SO일은 옛날에 뭐 배당주 하면 사실 가장 탑픽 종목으로 올랐는데 돈 잘 벌 때는 뭐 돈을 못 버니까 이제 배당을 못 했던 거고요. 돈 흑자 나면 또 배당할 수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유주 가운데는 SO일과 GS를 선호주로 보셨고요. 화학주 가운데는 송원산업, 롯데정밀화학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남해화학은 비료 쪽이고, 네. 유니드는 화학이죠. 화학인데 비료의 중간재를 만드는 비중이 25% 정도 돼가지고 네. 예전에 조금 좋았었고요. 2008년도 때 그러한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좋게 보시는 기업들 좀 살펴봤고요. 그 밖에 이제 정유화학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장에서 궁금할 만한 걸 조금만 여쭤보는데 뭐 대답하실 수 있는 건 하셔도 되고요. 혹시 뭐 컴플라이언스나 문제가 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같이 정유주이면서 SO일이랑 근데 2차 전지가 섞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뭐 2차 전지 약할 때는 뭐 그쪽에 묶여가지고 못 가고 정유주를 묶여서 못 가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섹터 애널리스트인데. 일단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제 삼성 SDI 대비해서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나 아니면 시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들이 돈을 생각보다 잘 버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저께도 이제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이제 거의 대표이사님이 얘기했던 게 올해 4분기 흑자 전환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좀 장기적인 전망을 배터리 보면서 분야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배터리. 네. 그래서 계속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도 네. 화학주는 정리 좀 하면 화학주는 아까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좀 중형주급으로 분류하는 아까 송원산업이나 롯데정밀화학 오늘도 보면 롯데정밀화학, 송원산업 딱 주가가 말해줍니다. 강하고요. 그러니까 전통화학주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쪽은 2분기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전통화학주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증설이 제가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설이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조금 낮다 보니까 전통화학주 위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중소형 특수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중국이 신규 증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전통 화학들 대비해서는 향후 2, 3년간은 계속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석유, 정유, 화학 섹터 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SO일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정유주 쪽하고요. 그밖에 약간 또 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은 뭐 남해화학, 유니드, 사실 송원산업, 롯데정밀화학 다 관심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우재 애널리스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딥사이트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과 함께 다른 저희 내용도 쭉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